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10,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후 감염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2주 동안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을 비롯해 위급한 때에만 시설장 판단 아래 대면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훑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GTX 노선 추가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 비핵화 실현 등 외교 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며 강한 리더십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실종된 작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붕괴 현장에 온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감속기 고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포천시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함께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513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7,000명대를 기록했고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도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656명, 2주일 전보다도 4,508명이 많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영향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도 일주일 사이 4,83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주보다 신규 감염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누적 9,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이 줄어든 418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5명이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6,56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초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0.1%를,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9.7%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검출률도 50%를 넘었죠?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편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이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410명대까지 낮아졌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0%를 밑도는 등 전반적 의료 대응 체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는 밀접 접촉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는 등 새 방역 체계를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께 이동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빨라져 이에 따른 정부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을 비롯해 위급할 때만 시설장 판단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은 비대면 면회로 전환된다고요. 네, 제 뒤에 보이는 게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시설인데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안에서는 입원 환자가, 바깥에서는 면회객이 전화로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20분 시간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체력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채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곳은 한 달 전부터 감염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대면 면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곳도 예외 없이 모두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건데요.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사전 예약제가 도입되고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이 판단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해 추석 잠깐 대면 면회가 허용된 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다시 전면 금지됐었는데요. 이곳 요양병원은 오는 29일 설 연휴 기간부터 예약을 받고 그 전에는 방문하는 대로 비대면 면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병간호를 비롯해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제외해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왔던 이른바 7인회 구성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7인회 구성원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영진, 정성호, 김병욱, 임종성, 그리고 문진석, 김남국 의원 등 7명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7인회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지 2주째입니다. 현장에선 아직도 실종된 작업자 5명을 찾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타워 크레인이 해체되면서 오늘 아침부터는 24시간 수색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작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구조 작업도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24시간 지속 체제로 전환됩니다.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소방청 구조단이 현대산업개발과 24시간 교대조를 편성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현장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을 피해서 수색이 진행됐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타워크레인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 심야 시간에 수색 작업을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서 이 붕괴 현장에 온 전문구조대원 14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해외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돼서 구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나연호 기자, 애초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타워 크레인 제거, 결국 사흘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한 만큼 해체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너진 이 아파트 건물에는 145m짜리 타워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 크레인이 붕괴 사고 이후에 추가로 넘어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층부 수색 구조 작업에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있는 27톤짜리 무게추와 55m 붐대를 떼어냈고요. 추락 위험이 컸던 외벽 거푸집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 달리 조종실 등 타워 크레인 상단에 있는 구조물은 철거하지 못했는데요. 무리하게 해체했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붕괴 사고 구조와 수습 작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본부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발생한 울산 남구 효성 TNC 공장 화재가 오늘 오전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지하에서 시작된 불이 덕트를 타고 건물 위로 옮겨 붙으면서 보관 창고로 확대됐지만 오늘 새벽부터 소방과 산림청 헬기 4대를 동원해서 진화에 나서서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화성이 높은 나일론 실사가 불에 타고 있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로 초기 화재 진화를 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2,215억 원의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YTN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연속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년 전 겨울 의료 공백 속에 목숨을 잃은 17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입이 그때 가방 안에 있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도 보면 마스크 사려고 추위에 떨며 긴 줄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땀 뭉쳐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엄마 나 정말 아프다. 엄마 나 아파. 14번이나 검사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폐렴. 사실은 그 나이에 보통 아주 특수한 병이 아닌 상태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 21세기에서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받지를 못한 거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으며 유난히도 추웠던 2년 전 겨울 대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링겔에다 맞춰가지고 체온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병원에 와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미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메르스의 교훈. 500장 넘는 이 보고서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확진자 동선 추적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예리한 칼날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건 확진자 동선 추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민간 병원도 아닙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허름한 공공병원입니다. 2015년과 2020년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메르스의 교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병원이라 해도 뭐 불과 성남의료원 하나 정도 개원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병원 병상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늘리거나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됐는데 2년 동안에 벌써 2차, 3차, 4차,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음에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어쩜 이렇게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도 아버지의 사투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산 의료원 정도만 있었어도 유비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YTN 고한석입니다. 올해부터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상 감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주민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미소 씨는 평택시에 사는 5년 동안 공군 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굉음을 내며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소음도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그냥 전화통화도 안 되고요. TV 시청 물론이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군 당국이 올해부터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년 동안 매달 6만 원에서 3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박 씨도 보상을 신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했습니다. 전입 시기가 1989년 이후면 보상금 일부만 지급하고 11년 이상 살지 않았으면 추가로 더 깎는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때 이후에 이 변칙을 한 거는 감액이 된다는 이런 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감액 조항이 생긴 이유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사한 주민은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소음 피해 공론화 시기로 못 박은 건 매양리 사격장 문제가 본격화된 1989년. 이 기준을 소음보상법에 그대로 가져와 1989년 이후 이사한 주민에게는 보상을 적게 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주민들은 아무 관련 없는 33년 전 사건을 근거로 보상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모르고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늦게 이사 와서 그렇게 감액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이 관계 부처와 국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법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면 새롭게 산정을 해야죠. 이 피해가 과연 이 정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보상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음 대책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아찔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 전 리프트 오작동이 반복됐다는 이용객의 진술도 이어지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 합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사고 개요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 한 스키장의 상급자 코스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역주행이 시작되었던 상황이죠. 네. 더군다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속도가 붙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 리프트가 기다리고 있던 다른 리프트와 연쇄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지금 스키객들은 사실상 이 상태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왔던 지인들도 고함 소리를 막 치는 거죠. 빨리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네. 그래서 40여 명이 역주행을 하는 이런 리프트 상황에서 뛰어내리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60여 명도 사실은 2시간 이상 이 와이어에 의존하는 이 리프트 상에서 2시간 이상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나중에 119 출동을 통해서 이 밧줄을 통해서 겨우 구조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추위와 공포 등이 3시간 동안 상당히 엄습을 했고요. 커다란 중상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7살 어린이가 근처의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요. 나머지 40여 명도 건강에 대한 진료를 병원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공포와 추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찔해 보이고 참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인데 원인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밀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지금 일단 잠정 추정으로 감속기 상에 무엇인가 문제와 고장이 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감속기 안에 일정한 부품이 혹시 마모가 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이 하나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는 중간에 멈췄었는데 이때에 급작스러운 제동을 하는 조작의 미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가속도가 붙은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가속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3개월 전에 이 가속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라고 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당일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 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전 징조 등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특히 지금 스키장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적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스키장 내에서 리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 설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좀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고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유일한 이 시설이 사실 리프트인데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이 스키장의 가장 안전의 요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 것인가. 네. 더군다나 이것이 22일 오후 3시에 처음 딱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미 일주일 전에도 무엇인가 리프트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당일 이 1-2시간 이전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잠깐 멈추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10회 이상 반복이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스키장 입장에서 긴급하게 판단을 해서 이 운행 자체를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작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역시 그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것이 약간 연원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더구나 2006년도에는 이 그 리프트 자체가 그야말로 7m 이상에 있는 위치에서 스키 그 객들이 7명이 사실은 추락을 해서 그 중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리프트 안에 감속기 등 관련된 기구가 마모가 되어서 전량을 다 수거해서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일부만 교체를 한 그런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요. 네. 그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일주일 전에 이 같은 상황이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2시간 전에도 사전 징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 그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한 소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곧 정밀 검사와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더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 감속기를 분해를 해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밀 점검을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관한 통제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오늘 또는 오후부터 또는 뭐 내일 중에 국과수 그다음에 그 이게 그 감속기가 상당히 또 민간 영역의 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그 동참을 그 해서 사고의 그 원인이 단순한 오작동인지 아니면 기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평상시에 그 안전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그 합동 정밀 검사가 포천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스키장 측의 형사처벌 여부도 그리고 수위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액 등의 그 혐의 또 관련된 그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의 그 책임 물론 지금 그 스키장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시즌권이라든가 기타 있을 수 있는 배상의 만전을 기해라겠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관계 당국의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새벽 시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20대가 달리던 차량 석대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그 2020년 그 7월 초에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네. 발생 시간은 그 새벽 1시 경이었고요. 네. 그 20대 그 청년이 갑자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상황에서 1차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운행하던 차량이 이 20대 청년을 그 추돌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뒤에 오던 2차 차량의 추돌 사건이 상황이 그 발생을 했고 또 3차 차량이 이 추돌을 해서 약 93m 정도 끌려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뇌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이 18개월 동안 재판이 그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결론은 일단 1심이긴 합니다만 이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무죄 선고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운전자 3명이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심에서.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래픽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을 못했다. 과속과 피해 사실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취지 자체는 그 운전자가 지금 그 사고를 막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그 거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네. 즉 운전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사실은 다 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새벽 그 1시에 갑자기 이렇게 그 무단 횡단을 하는 그러한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견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본다면 이 사고를 과연 회피할 수 있겠느냐? 예. 회피 가능성도 상당히 적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이제 고의범이 아니고 치상 또 치사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운전자의 경우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검찰은 봤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서 사망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인과관계에 관한 특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두 가지 논고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네. 무엇인가 증명이 안 되었고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례 등이 최근에 판례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심야 시간에 비도 오는 상황에서 검은 옷,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주의 의무, 또 그것을 회피할 수가 과연 이제 있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방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검찰은 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주의 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겠느냐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서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해태했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1심의 입장은 설령 제한 속도를 준수한다라고 하도 이것은 이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의 의무의 한계와 범위를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무엇인가 집중 의무, 또 기울여야 할 성실한 운전자의 의무, 전방 주시, 그다음에 감속, 저속 등을 무엇인가 촉구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보통인의 그 같은 주의 의무를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인 이상으로 과연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것은 이제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보통 예년 이맘때 서울 낮 기온이 영상 2도 정도인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9도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3월 초 봄 날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설 연휴까지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 광주와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부산도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